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지금부터 Q&A 디스커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선생님들 혹시 뭐 코멘트나 패널 소개를 안 드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패널로 지금 5분이 계시는데요. 의정부 성모병원의 김찬준 선생님, 건양대병원 서영훈 선생님, 대전성모병원의 이규섭 선생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장주영 선생님, 성빈센스병원의 정진 선생님 5분이 계십니다. 자유스럽게 코멘트 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산병원의 장지우입니다. 저 처음 발표한 황성호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칼슘 중에 그 라페 이제 웨지 모양의 칼슘이 있었고 그 케이스가 이제 파라베럴 리키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아까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보냈다 하시는데 그런 웨지 쉐입이 있을 때 모양하고 크기 두 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하시는지 아까처럼 수술을 그냥 권유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리플 라페에 있는 칼슘에서의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를 되게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이즈는 별로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이즈는 5mm 이상만 돼도 다 비슷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 조언을 말씀드리면 그 칼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한 칼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칼슘의 그 웨지 쉐입의 방향이 그 아웃다 밸브의 중심으로 향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코나 아니면 인터벤션 선생님 경험 통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칼슘은 그만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단단하고 잘 변화가 안 되는 단단한 칼슘이라는 걸 의미하고 저는 그 칼슘의 방향성이 그 중심부, 밸브의 중심으로 향하다는 데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이거는 위험한 칼슘이다라는 것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스트리뷰 뭔가 예상컨대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건데 그때 보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 후향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전형적일 때는 가장 임프레시브했던 모습은 그 라페의 웨지 쉐입으로 중심으로 향하는 칼슘. 그게 제 인상적이었고요. 생각보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LVOT의 칼슘이 워낙 중구난방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참 거기는 거기까지는 예측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박하욱 선생님 대답 한번 해주셔야겠다. 라페에 있는 칼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페인풀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서. 실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발론 익스펜더블 타비를 하든 아니면 셀프 익스펜더블 타비를 하든 그 칼슘의 그 강도나 액션이 어느 쪽으로 튈지 방향을 저희가 다 모양을 보고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직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서전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로 CT를 보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깨거나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저희한테 많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비가 뭐 아주 뭐 서지컬 프로히빗 리스크라서 절대 뭐 이 사람은 뭘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죽어도 수술은 못할 사람들이 아니면 타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프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양쪽으로 다 할 수가 있고 뭔가 의심쩍고 저런 모두 액션 모두가 내 예측을 100%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서전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을 하시나요? 저희는 아주 그 교과서적으로 다 같은 장소에 다 모여서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이제 탑 이전에 네. 칼슘 모양이 이런데 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나요?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모양 보이는 그런 웨지 쉐입의 칼슘이나 아니면 LVOT의 하이리스크 피처를 보이는 밖으로 아웃 포칭하거나 뭐 노듈라 칼슘이 있어서 아웃컴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분 탑이 원해서 오셨어도 서전 선생님들하고 상의합니다. 박하욱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재밌게 봤는데 조영제를 남기고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필 레지스턴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술을 하시잖아요. 네. 뭐 어떻게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는가 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밸브를 갖다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가 힘든 경우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 선생님 결정을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조영제 남기고 저항감을 느끼면서 조영제를 남기게 된 거는 실은 탑이 배우기 초창기 때 이제 장규 쌤, 고윤수 쌤 같이 할 때부터 조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를 일부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전성모병원 그다음에 세종병원 오면서 이제 그 에드워드 밸브를 할 때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제가 다 뒤에서 이제 벌론을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느껴졌던 그런 감각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애뉴러 사이즈를 다 열심히 재고 오버사이징 레이트를 논문에 맞춰서 다 5에서 10% 사이로 이렇게 7, 8% 이렇게 맞춘다라고 해도 이게 실제 환자 모드 액션에서는 그게 다 100% 정확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심장 비트가 우리가 아까 그 영상학과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스톨릭 다이어스톨릭 페이지에 계속 이제 어떤 달라지고 밸브 뎁스에 따라서도 그 모양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장 안 움직이는 데가 애뉴러스고 그래서 하이 임플란트를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감이 느껴지고 거기서 밸브가 인덴테이션 없이 충분히 웨이스트 없이 다 이제 펴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보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게 비교적 안전하고 아웃컴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은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낼 수 없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실은 보는 분들마다 이게 애뉴러스를 아까 3포인트를 집어서 이제 평면적인 애뉴러스 재지만 실은 측정하는 사람들마다 다 일부의 살짝의 각도 틀어짐이나 그 에어리어를 그리는 그런 모양들 그다음에 칼슘이 어느 정도 이제 블러링 돼서 이제 칼슘 크기가 좀 오버 익스플레이션 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실은 에어리어나 아니면 페리메터가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 분석, 그러니까 회사 두 군데 회사와 저희 분석이 어느 정도 일치한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전혀 고민이 잘 없고요. 어느 정도 이제 양쪽으로 디버전 돼서 이제 분리가 됐을 때는 저는 보더라인에 한 회사는 보더라인, 한 회사는 노미널이면 노미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이슈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더라인인데 좀 하이리스크 피처에 칼슘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작은 사이즈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밸브 팁에 칼슘들이 많아서 기댈 때가 많다. 그러면 조금 작은 사이즈를 굉장히 과감하게 선택하고 거기다가 앵커링 시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조금 어려운 때가 실은 밸브에 팁이 없어서 잘 미끄러지는 게 생기는 경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술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신 김에 그게 영업 비밀이겠지만은 아까 보시면은 이제 압력이 올라간지를 확인하고 디플레이션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이 느껴지고 압력이 어느 정도 압력일 때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실은 그 압력도 그러니까 손에 느껴지는 압력도 환자들마다 조금 뭐 그런 아나토미컬 피처나 뭐 제일 압력이 많이 느껴지는 밸브는 실은 류마틱 컴포넌트가 많았던 밸브가 오히려 칼슘은 없어도 제일 처음부터 압력이 초창기부터 세게 느껴지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밸브 인플레이션을 해서 웨이스트가 풀리고 어느 정도 실링이 충분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에 저항감이 느껴질 때 이제 주로 보는데요. 이제 보면 대부분은 큰 밸브가 조금 한 5기압 정도로 약간 작은 데서 저항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작은 밸브는 조금 더 6기압 이상으로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고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한 6기압 정도 내외에서 제 손에 느껴지는 저항감을 느껴졌고 그때 이제 만약에 1cc가 남았다, 0.5cc가 남았다 그러면 저는 더 포스플리 인플레이션 안 하고 그냥 그만둡니다. 다른 패널 선생님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관양대병원 서영훈입니다. 강시혁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코로나기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PCI 하고 나서 뭔가가 뭐 비주얼이든 아이부스는 이제 성에 안 찰 때 하는 게 NC 벌론인데 결국에서는 이제 타비에서도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80점짜리 결과가 보였을 때 이게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게 포스트 벌론인데 가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제 뭐 빵점이 되거나 10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그 절대로 포스트 벌론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뭐 데이터나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너리에서는 하이 인플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다고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코로너리는 어드벤티샤가 되게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바깥의 구조물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어지간하면 터지지는 않기는 하는데, 물론 터지기도 하죠. 터지는데 잘 안 터지는데, 타비는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이제 애뉴러스 럽처가 드물지만 생길 수 있고, 근데 저 코로너리처럼 막 무식하게 올리면 저 타비는 진짜 거의 다 찢어질 거거든요. 막 20까지 우리가 혈관 사이즈보다 더 크게도 코로너리는 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타비는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다 찢어질 거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우리의 프랙티스를 결정하는 게 나쁜 경험들에서 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했건 학회에서 와서 다른 교수님들 얘기 듣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이런 나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칼슘이 많으면 칼슘이 되게 청키하게 있고 칼슘이 저 LVOT까지 쭉 길게 있거나 저 말씀하신 라페 칼슘이 이렇게 에오타의 직각으로 생겼거나 이럴 때는 진짜 사이즈 컨시더레이션 잘해서 아주 소심하게 뭐 18mm만 하거나 뭐 20mm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혁 선생님께 추가적으로 포스트 벌룬 할지 말지 고민되기도 하는데, 이제 포스트 벌룬 할 때 얼마나 할지 그 밸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팁이 있으시면 사이즈 결정의 팁. 직접 CT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 엔지오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고 시술장 안에서 에코 보거나 아이스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CT 보고 처음부터 포스트 벌룬 하면 얼마 하겠다고 결심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벌룬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가서 CT 보고 저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본 다음에 벌룬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널루스의 스몰 다이아메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스텐트가 안 펴졌으면 이니셜 인플레이션 벌룬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0.5cc를 더 더해서 하는데, 아니면 같은 사이즈를 한 번 더 하거든요. 하는데. 저기 non compliance세요, compliance세요? 에드워드 말하는 거예요. 네. 에드워드 때는 그렇게 하는데, non compliant NC 벌룬 쓰는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mm 하라고 하기는 하고요. 우리 지메드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때는 이제 애뉴러스의 스몰러 다이아메터까지 하라고 하는 게 저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프랙티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쌤은 포스트 다일레이션 할 때 아까 주로 아이스를 많이 TT보다는 아이스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스의 PVL이나 이런 걸 주로 고려 사양이 아니라 다른 팩터를 또 고려해서 이렇게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고려하시나요? 프로시저 플래닝 할 때 CT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근데 포스트 벌룬만 이야기하면 포스트 벌룬은 밸브가 들어간 직후에 에코 파인딩이 결정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TT가 됐건 T가 됐건 아이스가 됐건 저 리거지턴트 양과 저 몇 퍼센트 디그리로 저 세는지 이런 거 따지면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세요? 아니면 완전히 임플란테이션 끝나시고 난 다음에만? 아이스는 밸브 넣고 나서 한번 하고요. 시술 시작하기 전에 얼마가 있었는지 한번 눈으로 봐놓고 어떻게 하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벌룬이 다 밸브가 들어간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데, 셀프 익스펜더블의 경우는 따라락 소리 난 다음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거든요. 리캡처 가능한 구간에서 그때 한번 쭉 보고 너무 깊지 않은지. 근데 그때 리거지턴트 양은 사실은 잘 맞지는 않기는 해요. 그때 리거지턴트 양 다 들어가고 나면 조금 더 줄어들기는 해서 그때 한번 보고 밸브 다 들어간 다음에 한번 더 봐서 3번 정도 보고요. 벌룬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요즘에는 레스 인베이시브하게 그냥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로 TT로만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고전적으로는 T로 처음에 보시기도 하고 교수님께처럼 아이스 보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각 방법의 이제 장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용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에 이제 저는 다른 거 고려 안 하면 T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하고요. 해상도도 제일 좋고 각도도 제일 잘 나오고 에코 교수님이 와서 판단해 주시면 제일 믿을만하고 좋은데, 일단 하이브리드 룸이 여의치 않고 에코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아무 때나 와달라고 한다고 와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 안조방에서 하면서 TT로 보는 거는 저
필드를 잠깐 걷어야 되고 저 환자가 이렇게 수파인 상태에서 뷰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시술하다가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이스가 더 편한 것 같고요. 뷰는 아이스가 TT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에코 교수님이 보는 TT보다 제가 보는 아이스가 잘 맞는지는 자신은 없기는 한데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리거지테이션 하는 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리거지턴트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이스로 보는 게 TT로 보는 것보다는 뷰가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박학 선생님께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은 이제 그 레지던스 필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칼슘의 청키가 있는 거랑 칼슘의 라페에 있는 거랑 혹은 아까 같은 류마틱 밸브처럼 밸브의 시크닝이 심한 거랑 조금 이 레지던스가 처음에 필이 들어가는 양상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그 어떤 밸브 팁의 칼슘이나 그런 거는 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던 것 같고, 그러니까 디제너레이션 된 밸브들은 대부분은 초반에는 그냥 스무드하게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밸브 충분히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됐을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은 디제너레이션에서는 그렇게 큰 칼슘 유무랑은 관계는 없었던 것 같고, 그 류마틱 밸브는 실은 진짜 처음에 인플레이션 할 때부터 굉장히 뻑뻑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박하욱 교수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조영제 남기실 때 혹시 노미널까지 조영제를 내가 얼만큼 남겼을 때 그래도 노미널까지는 가는 걸 좀 고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미널보다 언더가 돼도 충분히 엔지오그래픽하게 다 펴졌으면 거기서도 이제 그냥 더 안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노미널보다 덜 갔을 때 혹시 아웃컴은 어땠는지 혹시 이 경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 세종 온 게 2020년 6월이니까 지금 3년 좀 넘었는데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를 저런 식으로 하고 포스트 발론 한 번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밸브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그런 다른 관련된 뭐 모드레이트 이상의 PVL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 저는 이제 사이즈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 회사에서 이제 각각의 사이즈를 들고 오는데 뭐 우리가 이제 회사 선택에 있어서 그러면 그 회사 사이즈를 더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관련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360을 재우고 딴 데서 380을 재웠다. 근데 우리 CT 사진이 얼마다. 그러면 에드워드한테 사이즈 퍼센테이지를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 에어리어를 불러주고 그 퍼센테이지로 해서 볼륨 채우고 그 다음에 벌룬을 하는데 저항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LCC가 덜 들어갔으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내요. 한번 마지막으로 김은경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까 보여주셨던 영상들이 TT 영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프랙티스 하시는 게 그러면은 전신 마취 같은 건 안 하고 시술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TT하고 TE하고 인트라오피 그 프로시저에서 했을 때 차이점이 혹시 어떤 장단점이 서로 차이점이 있는지 좀. 네,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2020년, 21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 TT 베이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환자를 전신 마취하지는 않고 이제 맥 마취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프로시저 중에 인터럽션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플로로스코피 베이스로 뭐 대부분은 다 하시고 저희는 이제 임플란테이션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3분, 4분 요 정도만 이제 TT를 보는데 아주 뭐 LV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하이리스크 환자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TE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라베뷸러 리퀴지뿐만이 아니라 뭐 언더사이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페리카디아 리퓨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리퀴지도 뭐 여러 엑스플레인을 잘라서 보니까 TE 같은 경우는 어디가 셀지를 조금 더 빨리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뭐 에크모까지 프랩하고 해야 되는 정도의 환자면은 전신 마취하고 TE 보고요.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은 TT로도 감별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저는 이제 고령 환자가 많아서 웬만하면 PVL이 있어도 포스터 블루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베이스라인에 AR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컴플리트하게 AR을 없애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LVEDP가 올라가면서 모탈리티가 증가한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데 80세 넘은 분을 포스트 볼론 하면서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베이스라인 AR을 고려해서 저는 인터벤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는지? 저희도 똑같이 디스커션을 시술장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 환자가 AR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AR이 없었던 환자가 근데 이제 좀 시그니피컨트한 AR이 생기면 확실히 BP도 떨어지고 더 좀 헤모다이내믹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포스트 벌로닝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정말로 마일드 AR 정도가 있었던 환자라면 사실 모더레이트 AR 남겨놓고 나와도 헤모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요즘은 다 전신무치보다는 맥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일부 환자 같은 경우는 TT가 뷰가 안 좋거나 사실은 시술장에서, 에코방이 아닌 시술장에서 뷰 잡기가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시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를 선호하시는 병원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것은 아이스가 이제 보면 이미지가 워낙 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스를 그 이미징 스페셜리스트가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스를 좀 이제 뭐 스트럭처 인터벤션 할 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드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스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가 또 환자 옆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어시스트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좀 인발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아무래도 아이스도 사실은 컨티뉴스 모니터링은 아니거든요. 아이스를 보자면은 이거를 놓고 또 이제 카테터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술에 인터럽션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탑의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셔서. 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에코방에서 일하는 정호백입니다. 사실 저희 경험으로는 이 PVL이 모더리트 이상이어서 포스트 벌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플로로스코피에서 밸브가 언더 익스펜션 되거나 찌그러져서 모양이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충분히 펴져서 동그랗게 잘 펴졌고 모양이 예쁜데 모더리티 이상의 PVL이 남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든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든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모양으로 충분히 펴져 있는 상태에서 PVL이 조금 남는 거는 대부분 마일드고, 그 마일드보다 조금 남는다고 해서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모양이 이상하게 둔 상태에서 그냥 더 벌룬을 안 하고 나오게 되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PVL이 마일드예요, 모더리티예요, 이걸로 포스트 벌룬 결정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플로로스코프에서 잘 돌려서 밸브 모양이, 또는 TT든 아이스든 밸브 모양이 자기 모양대로 충분히 동그랗게 예쁘게 잘 펴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코멘트 같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 코엑트 제주 밸브에서 가장 교육적인 프로그램 같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배웠을 것 같고, 선생님 마무리 한번. 예, 그 시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아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 강의 감사하고요. 또 활발한 토론해 주신 여러 패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